본인만 성사되면 재산은 우리 것이나 다름없소. 담장 너머로 새어 나온 이 한마디에 한 도련님은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명문가라 자랑하던 그 집안의 속내가 이토록 시커멓게 썩어 있었을 줄 누가 알았을까요? 혼례 날짜까지 잡아놓은 마당에 저작거리에서 손가락질 받던 가난한 낭자 하나가 자꾸만 마음에 밟히던 그때였습니다. 재물을 노리고 다가온 인연과 아무 말 없이 은혜를 베풀고 사라진 인연. 그 두 갈래 길 앞에서 도련님은 과연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한양 도성 북촌 기와가 즐비한 이도윤의 집안은 요 며칠 유난히 분주했습니다. 대문마다 붉은 등이 내걸리고 안채에서는 혼례 예복을 짓느라 바느질 소리가 그칠 새 없었지요. 명문가 최명석의 여식 최연화와 혼례를 치른다는 소식에 집안 어른들은 하나같이 입이 귀에 걸려 있었습니다. 이번 혼사야말로 하늘이 내려주신 인연이 아니겠습니까? 최대 감댁이라니 우리 도윤이가 큰 복을 타고났습니다. 이도윤의 아버지 이참파는 사랑채에서 손님을 맞을 때마다 자랑을 늘어놓기 바빴습니다. 어머니 또한 며칠 밤을 새워가며 혼수 목록을 살피고 비단이며 놀이개며 좋다는 것은 죄다 사들이라 명하였지요. 온 집안이 들뜬 잔치 분위기였지만 유독 한 사람만은 낯빛이 어두웠습니다. 바로 오래도록 이 집안에서 종살이를 해 온 복순이었습니다. 복순은 안채마루에 앉아 예복의 술을 놓으면서도 자꾸만 바늘 끝이 어긋났습니다. 마음 한구석이 무겁게 가라앉아 손끝에 정신을 붙들어 두기가 어려웠던 것이지요. 함께 일하던 다른 종이 그런 복순을 흘겨보며 물었습니다. 아니, 복순 어멈은 이 경사스러운 날에 어찌 얼굴이 그리 어둡습니까? 도련님 혼사가 일이 잘 풀렸는데. 복순은 애써 웃음을 지어 보였지만 속내는 좀처럼 풀리지 않았습니다. 복순에게는 남모를 사정이 있었습니다. 젊은 시절 복순은 다른 양반가에서 종살이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 댁이 바로 최명석 집안과 인연이 얽혀 재산을 통째로 빼앗기고 몰락한 곳이었습니다. 최명석 부부가 온갖 달콤한 말로 그 댁 대감을 흘리고 결국은 논바치며 가산이며 남김없이 제 것으로 만들어 버리던 광경을 복순은 두 눈으로 똑똑히 지켜보았지요. 그 뒤로 그 댁 대감은 화병으로 몸져 누웠고 얼마 지나지 않아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복순은 그날의 일을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최명석 그 댁 사람들 속내가 어떤지 내가 뻔히 아는데 어찌 우리 도련님이 그 집안과 연을 맺으신단 말인가. 그러던 어느 날 복순은 안채에 쓸 옷감을 사러 장터에 나갔다가 뜻밖의 얼굴을 마주쳤습니다. 저작거리 한 귀퉁이, 볕도 잘 들지 않는 좌판 앞에 한 처자가 앉아 바느질을 하고 있었지요. 낡은 무명옷을 입었으나 자세만큼은 흐트러짐이 없었습니다. 복순은 그 얼굴을 보자마자 걸음을 멈추고 말았습니다. 저 얼굴은 설마 서하 아씨가 아니신가? 윤서하였습니다. 복순이 예전에 모시던 댁과도 연이 닿아 있던 집안의 여식으로 한때는 유복하게 자랐으나 집안이 몰락한 뒤로는 저작거리에서 삭바느질로 하루하루를 이어가고 있었던 것이지요. 복순은 서하의 압이 되는 분이 얼마나 인품이 고든 어른이었는지, 그리고 그 집안이 어떤 연유로 무너지게 되었는지를 어렴풋이 알고 있었습니다. 다만 자세한 내막까지는 복순도 알지 못했지요. 복순은 잠시 걸음을 멈추고 서하를 지켜보았습니다. 마침 그때 좌판 옆을 지나던 어린아이 하나가 발을 헛디뎌 넘어지며 좌판의 물건들을
와르르 쏟았습니다. 아이는 놀라 울음을 터뜨렸고 좌판 주인은 대뜸 아이에게 삿대질을 하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내 이놈 물건 값을 어찌 물어낼 셈이냐. 어린 게 눈은 뒀다 어디에 쓰는 게야. 아이가 겁에 질려 벌벌 떠는 모습을 본 서한은 곧장 자리에서 일어나 아이 앞을 막아섰습니다. 어르신, 아이가 다치지는 않았는지 먼저 살피셔야지요. 물건 값은 제가 대신 치르겠습니다. 그러곤 품에서 몇 푼 되지 않는 삭바느질 삭스를 꺼내어 좌판 주인 손에 쥐어 주었습니다. 넉넉지 않은 살림에 그 돈이 얼마나 소중한지는 누구보다 서하 자신이 잘 알고 있었을 터인데도 서하는 조금도 아까운 기색을 내비치지 않았습니다. 좌판 주인은 못마땅한 얼굴로 돈을 받아들면서도 한마디 쏘아 붙이는 것을 잊지 않았습니다. 없는 살림에 남의 일까지 나서다니. 그 버릇 언제고 발등 찍힐 날 있을 게요. 서하는 그 말에도 별다른 대꾸 없이 그저 고개를 숙여 보이고는 다시 좌판으로 돌아가 앉았습니다. 억울함을 굳이 입 밖에 내어 변명하려 들지 않는 그 모습에 지켜보던 복순의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저리 곱고 바른 심성을 지닌 처자가 어찌 이런 고생을 하고 계신단 말인가. 그날 저녁 복순은 좀처럼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최연화와의 혼사가 착착 진행되어 가는 것을 지켜보며 마음이 점점 무거워졌던 것이지요. 며칠을 고민하던 복순은 마침내 결심을 굳혔습니다. 다음 날 복순은 사람들 눈을 피해 도윤을 조용히 사랑채 뒤뜰로 불러냈습니다. 도련님, 소인이 긴히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도윤은 평소와 다른 복순의 낯빛에 걸음을 멈추고 물었습니다. 복순 어멈, 무슨 일인가? 안색이 심상치 않아 보이는군. 복순은 잠시 주저하다가 조심스레 입을 열었습니다. 도련님, 소인이 주제 넘은 말씀을 올리는 것을 용서해 주십시오. 하오나 이 말씀을 드리지 않으면 훗날 두고두고 후회할 것 같아 일이 나섰습니다. 어서 말해보게. 도련님, 저 처자는 절대 놓치시면 안 됩니다. 도윤은 뜻밖의 말에 눈을 크게 떴습니다. 처자라니, 그게 무슨 소린가? 복수는 그제야 장터에서 있었던 일과 오래전 자신이 지켜보았던 최명석 집안의 내막을 조심스레 풀어놓기 시작했습니다. 다만 서하 집안이 어떻게 몰락하였는지 자세한 사정까지는 복순도 다 알지 못하여 그 부분만은 말을 아꼈습니다. 소인이 그 댁에서 종살이를 할 때 최명석 대감 내외가 어찌 사람을 홀리고 재산을 빼앗아 가는지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습니다. 하오니 도련님 혼인을 결정하시기 전에 부디 저작거리에서 바느질을 하는 윤서하라는 처자를 한 번만이라도 직접 만나보아 주십시오. 도윤은 복순의 진심 어린 눈빛을 보며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오랜 세월 집안을 섬겨 온 복순이 이런 말을 할 때는 필시 그럴 만한 연유가 있으리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이지요. 며칠 뒤 도윤은 어머니의 명으로 저작거리에 바느질감을 맡기러 나가게 되었습니다. 어머니가 마음에 들어하는 바느질 솜씨 좋은 처자가 있다 하여 옷감을 들려보낸 것인데 그곳이 바로 서하가 좌판을 벌인 자리였습니다. 도윤은 짐짓 아무렇지 않은 척 바느질감을 내밀며 서하를 살폈습니다. 이 옷감으로 도포를 지어주셨으면 하는데 가능하겠습니까? 서하는 옷감을 받아들고 찬찬히 살피더니 나긋한 목소리로 답하였습니다. 예, 어렵지 않은 일입니다. 다만 좋은 옷감이니 며칠 시간을 주시면 정성껏 지어 올리겠습니다. 도윤은 서하의 손끝을 바라보았습니다. 거친 일에 트고 갈라진 손이었지만 바느질을 하는 자태만큼은
어느 규수 못지않게 반듯하였지요. 그때 마침 지나가던 노인 한 분이 발을 헛디뎌 휘청거렸습니다. 서하는 재빨리 일어나 노인을 부축하였습니다. 어르신, 괜찮으십니까? 다치신 곳은 없으신지요? 노인은 연신 고맙다는 말을 건넸고, 서하는 노인이 집신끈이 풀린 것을 보고는 몸소 무릎을 꿇어 다시 메어드렸습니다. 그 모습을 곁에서 지켜보던 도윤은 저도 모르게 걸음을 멈추고 한참을 바라보았습니다. 화려한 비단옷을 두른 교수들에게서도 느껴보지 못한 것을 어찌 이 처자에게서 느끼는가. 집으로 돌아가는 길, 도윤의 머릿속에는 온통 서하의 모습이 맴돌았습니다. 최연화를 떠올려 보아도 그 얼굴 위로 자꾸만 서하의 잔잔한 눈빛이 겹쳐졌습니다. 도윤은 문득 복순이 하였던 말을 다시금 곱씹었습니다. 도련님, 저 처자는 절대 놓치시면 안 됩니다. 도윤은 밤이 깊도록 잠을 이루지 못한 채 생각에 잠겼습니다. 혼인이라는 것이 비단 가문과 가문의 연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이 만나 평생을 함께하는 일임을 새삼 깨닫게 된 것이지요. 도윤의 마음속에서는 이제까지 당연하게 여겼던 혼사에 대한 작은 균열이 생겨나고 있었습니다. 서하를 만나고 돌아온 뒤로 도윤의 마음은 좀처럼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겉으로는 여느 때와 다름없이 지내려 애썼지만 속으로는 자꾸만 저작거리 좌판에 앉아있던 서하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도윤은 이런저런 핑계를 만들어 몇 차례 더 그곳을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어머니, 지난번 옷감이 남았다 하니 그것도 마저 서한왕자에게 맡기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어머니는 대수롭지 않게 여기며 심부름을 내주었고 도윤은 그때마다 짐짓 대수롭지 않은 척 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러나 발걸음은 그 어느 때보다 가벼웠습니다. 한 번은 도윤이 저작거리에 다다랐을 때 서하가 좌판을 잠시 비운 채 옆집 노파의 방문 앞에 쪼그려 앉아 무언가를 손보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가까이 다가가 보니 문풍지가 다 헤어져 찬바람이 숭숭 들어오는 것을 서하가 손수 세 종이를 발라주고 있었던 것이지요. 낭자, 이런 일까지 도맡아 하십니까? 서하는 도윤의 목소리에 놀란 듯 고개를 들었다가 이내 옅은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할머니께서 혼자 지내시는데 손이 성치 않으시어 겨울나기가 걱정이시더군요. 별것 아닌 일입니다. 낭자의 살림도 넉넉지 않다 들었는데 일이 남을 먼저 챙기실 여력이 있으십니까? 서하는 잠시 손을 멈추고 도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부끄러움도 억지스러운 겸양도 없이 다만 담담함만이 서려 있었습니다. 가난이 부끄러운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 제 형편에 맞게 살아갈 뿐이고 남을 돕는 것도 그저 제가 할 수 있는 만큼 하는 것뿐입니다. 손이 없어 못 도와드리는 것도 아닌데 어찌 모른 척 하겠습니까? 그 말을 듣는 순간 도윤의 가슴 한 구석이 뜨끈해졌습니다. 화려한 가문에서 나고 자라 부족함 없이 살아온 도윤으로서는 가진 것 없이도 저리 당당하고 따뜻한 마음을 지닌 사람을 처음 보는 것이었습니다. 가난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저 마음이야말로 참으로 귀한 것이로구나. 한편 그 시각 최명석의 사랑채에서는 혼사 이야기가 한창 오가고 있었습니다. 이참판이 예를 갖추어 최명석과 마주 앉았고 안채에서는 이도윤의 어머니와 한씨 부인이 혼수를 논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대화의 방향이 어딘가 석연치 않았습니다. 사돈어른, 이번 혼사의 예물은 어느 정도로 준비하고 계신지요? 듣자 하니 이참판댁 전답이 경기도 일대에만 수십 마지기라 하던데 그것이 사실입니까? 최명석은 짐짓 부드러운 웃음을 지으며
넌지시 물었습니다. 이참판은 손사래를 치며 답하였습니다. 허허, 사돈 어른도 참. 저희 집안 살림이야 남부끄럽지 않을 정도이지 그리 대단할 것도 없습니다. 아니, 그럴 리가 있습니까? 소문이 자자하던데요. 하기야 혼인을 하면 이제 한 식구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위들 도윤이가 앞으로 가문의 재산을 잘 이끌어 나가려면 저희 쪽에서도 미리 살림살이를 파악해 두어야 도움이 될 것 같아 여쭙는 것입니다. 한씨 부인 역시 안채에서 비슷한 말을 늘어놓고 있었습니다. 사부인 혼인이란 것이 그저 자식들만의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양가가 살림을 함께 관리하며 서로 돕고 지내야 진정한 사돈지간이라 할 수 있지요. 연화가 시집을 가더라도 친정에서 아주 손을 놓지는 않을 생각입니다. 재산이라는 것이 원래 여러 사람 손을 거쳐야 더 크게 불어나는 법이니까요. 말은 그럴듯했지만 그 속에 담긴 뜻은 누가 들어도 짐작할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도윤의 어머니는 애써 웃음으로 답하였지만 방을 나서는 발걸음이 못내 무거웠습니다. 그 무렵 복수는 최명석 댁의 심부름을 갔다가 뜻밖의 광경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최연화가 마당에서 어린 몸종을 앞에 세워두고 매섭게 나무라고 있었던 것이지요. 이년아, 내 저고리 고름 하나 제대로 매지 못해서야 어디 쓰겠느냐. 내깟 것이 눈치도 없고 손끝도 야물지 못하니 이 집에서 밥이나 축 내는 게지. 몸종은 고개도 들지 못한 채 벌벌 떨며 용서를 빌었습니다. 복수는 그 모습을 마루 뒤편에서 지켜보다가 저도 모르게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며칠 뒤에도 비슷한 광경이 이어졌습니다. 대문 앞에 구걸하러 온 늙은 거린을 향해 최연화는 코를 막으며 하대하였습니다. 어허, 저런 거지가 대문 앞에 얼쩡거리게 하다니. 당장 내쫓지 못할까. 옷의 냄새라도 배면 어쩌려고. 겉으로 보기에는 그저 얌전하고 곱게 자란 교수처럼 보였던 최연화였으나 사람을 대하는 속내는 전혀 딴판이었습니다. 복수는 그런 모습을 몇 차례 목격할 때마다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저리 매정한 심성을 지닌 교수를 어찌 도련님 배필로 들인단 말인가. 아무래도 내가 나서기를 잘하였구나. 그러던 어느 날 도윤은 최명석 댁에 예를 갖추어 인사를 드리러 갔다가 뜻밖의 대화를 엿듣게 되었습니다. 사랑채 뒤편을 지나던 중 안에서 낮게 속삭이는 목소리가 새어나왔던 것이지요. 최명석과 한씨 부인의 목소리였습니다. 영감, 이번 혼사만 잘 성사시키면 우리 살림도 한시름 놓게 생겼습니다. 이참판댁 재산이 그리 넉넉하다는데 연화가 그 댁 며느리로 들어가기만 하면 그 재산이 우리 것이나 다름없지 않겠습니까? 쉿! 목소리를 낮추시오. 그렇지 않아도 이참판이 눈치가 빠른 사람이라 요즘 부쩍 우리를 살피는 눈치던데. 혼인만 성사되면 재산은 우리 것이나 다름없으니 그때까지는 입단속을 단단히 해야 하오. 도윤은 그 자리에 얼어붙은 듯 멈춰 섰습니다. 귀를 의심하고 싶었지만 분명 두 사람의 입에서 나온 말이었습니다.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고 손끝이 떨려왔습니다. 혼인을 재물을 얻는 방편으로만 여기고 있었다니. 이것이 과연 사람과 사람이 맺는 인연이라 할 수 있는가. 도윤은 그날 이후로 며칠을 뜬 눈으로 지새웠습니다. 복순이 하였던 말과 최명석 부부가 나누던 속삭임과 서하의 담담한 눈빛이 뒤엉켜 도윤의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도윤은 아버지께 혼사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겠다는 뜻을 조심스레 아뢰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런데 도윤이 미처 그 뜻을 전하기도 전에 최명석 집안에서 먼저 손을 쓰고 나섰습니다. 도윤의 발걸음이 예사롭지 않다는 것을 눈치챈 것인지, 아니면 그저 트집을 잡을 구실이 필요했던 것인지, 최명석 댁에서는 저작거리에 발 없는 소문을 슬그머니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글쎄, 이참판댁 도련님이 저작거리 천한 계집과 눈이 맞았다지 뭡니까? 그 계집이 보통 내기가 아니라던데. 양반 도련님을 홀려서 팔자를 고쳐보려는 수작이 아니겠어요? 소문은 삽시간에 퍼져나갔습니다. 서하라는 이름 대신 천한 여인이라는 말이 사람들 입에 오르내렸고 도윤과 엮인다는 헛소문까지 덧붙어 갔습니다. 이 모든 소문의 뿌리에는 최명석 집안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져 있었지요. 도윤은 그 소식을 전해 듣고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가만히 있을 수 없다. 이대로 두었다가는 서한왕자가 억울한 누명을 쓰고 말겠구나. 혼인을 다시 생각해 보려던 도윤의 마음은 이제 단순한 망설임을 넘어 무언가 크게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확신으로 바뀌어 가고 있었습니다. 도윤의 눈앞에 펼쳐진 것은 화려한 혼례의 앞날이 아니라 탐욕과 거짓으로 얼룩진 어두운 그림자였습니다. 소문이란 것은 참으로 무서운 것이었습니다. 하루 이틀 사이에 온 마을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더니 어느새 서하는 저작거리에 나설 때마다 손가락질을 받는 처지가 되고 말았습니다. 저기 저 계집이라지 양반과 도련님을 홀렸다는 게. 쯧쯧 얼굴이 반반하니 그런 수작도 부릴만 하지. 가난한 살림에 팔자 한번 고쳐보려는 게지. 지나가는 안악들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서하의 귀에까지 고스란히 들려왔습니다. 서하는 그럴 때마다 고개를 떨구고 묵묵히 바느질감을 챙길 뿐 누구에게도 억울함을 하소연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담담한 서하라 할지라도 마음속까지 태어날 수는 없었지요. 밤이 되면 홀로 방에 앉아 눈물을 훔치는 날이 늘어갔습니다. 내가 무엇을 그리 잘못하였기에 이런 손가락질을 받아야 한단 말인가. 도윤 역시 그 소문을 전해 듣고 마음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저작거리에서 마주쳤던 서하의 담담한 눈빛과 고든 심성을 떠올리면 소문이 거짓임을 알면서도 온 마을이 입을 모아 손가락질하는 상황 앞에서는 잠시나마 흔들리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혹여 내가 사람을 잘못 본 것은 아닐까? 아니, 그럴 리가 없다. 하나, 이 소문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진다면 어찌해야 한단 말인가? 도윤은 며칠을 번민하며 식음을 제대로 이루지 못하였습니다. 그런 도윤의 모습을 지켜보던 복수는 더는 진실을 묻어둘 수 없다고 마음을 굳혔습니다. 복수는 어느 저녁 도윤을 사랑채로 조용히 불러들였습니다. 도련님, 이제는 소인이 오래도록 숨겨왔던 이야기를 말씀드려야 할 때가 온 것 같습니다. 도윤은 복순의 결연한 낯빛에 자세를 고쳐 앉았습니다. 어멈, 대체 무슨 말인가? 복순은 깊은 숨을 한 번 내쉬고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도련님께서는 어릴 적 이 댁이 큰 위기를 겪었던 것을 기억하십니까? 도련님이 아직 강보에 쌓여 계실 무렵의 일입니다. 도윤은 어렴풋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집안 어른들이 가끔 지나가는 말로 오래전 큰 화를 입을 뻔했다는 이야기를 흘리곤 하였으나 자세한 내막은 들어본 적이 없었던 것이지요. 그때 이댁 대감마님께서 억울한 누명을 쓰셨습니다. 조정에 남의 죄를 뒤집어 쓰신 것이지요. 자칫하면 온 집안이 풍비박산날 지경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한 분이 나서서 이 댁을 구해 주셨습니다. 그분이 누구인가? 복순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바로 서한왕자의 아버님 되시는 윤대감이셨습니다. 윤대감께서는 자신의 논밭과 재산을 모두 내놓으시어 조정에 진 빚을 대신 갚아주시고 억울한 누명을 벗겨주는데 힘을 쓰셨습니다. 그 덕에 이 댁은 위기를 벗어날 수 있었지요. 하나 그 대가로 윤대감 댁은 하루아침에 가산을 모두 잃고 몰락하고 말았습니다. 도윤은 그 자리에서 얼어붙은 듯 아무 말도 하지 못하였습니다. 손끝이 떨려 오고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그것이 참말인가. 어찌 그런 큰 은혜를 입고도 우리 집안은 이제껏 모르고 지내왔단 말인가. 윤대감께서는 은혜를 갚아달라는 말씀을 단 한마디도 남기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사람이 사람을 돕는 것은 마땅한 도리라 하시며 조용히 물러나셨지요. 그 뒤로 얼마 지나지 않아 윤대감께서는 화병으로 세상을 뜨셨고 서한왕자는 그 사실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은 채 이제껏 홀로 사귀며 살아오신 것입니다. 도윤은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서하가 저작거리에서 꾸준히를 마다치 않고 손가락질을 받으면서도 변명 한마디 없이 묵묵히 살아가던 그 모습이 새삼 다르게 다가왔습니다. 그런 큰 은혜를 입고도 정작 은인의 여식이 손가락질을 받는 것을 내가 모른 척하고 있었다니. 도윤은 그 길로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습니다. 어멈, 이 일을 바로잡아야겠네. 더는 가만히 있을 수 없어. 한편 마을에서는 복순의 이야기를 전해 들은 이들이 하나둘 예시를 증언하겠다고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그 중에는 오래전 윤대감댁 옆에 살았다는 송노파와 당시 조정의 문서를 다루던 아전 출신 백현수도 있었습니다. 송노파는 주름진 얼굴로 눈물을 훔치며 말하였습니다. 내 그때 일을 어찌 잊겠습니까? 윤대감께서 논문서를 손수 내놓으시던 그날을 똑똑히 기억합니다. 그 댁마님께서 우시면서도 대감을 말리지 못하시던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합니다. 백현수 역시 오래된 문서 한 장을 품에서 꺼내어 내밀었습니다. 이것이 그때 조정에 올라갔던 문서의 사본입니다. 윤대감께서 재산을 내놓으신 경위가 여기 낱낱이 적혀 있습니다. 소인이 이제껏 간직해온 것은 언젠가 이런 날이 올 줄 알았기 때문입니다. 문서와 증언이 하나둘 모이자 최명석 집안이 퍼뜨렸던 거짓 소문은 순식간에 뒤집히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제야 서하를 향해 손가락질했던 것을 부끄러워하며 수군거렸습니다. 세상에 그런 사연이 있었다니. 우리가 몹쓸 소리를 하였구먼. 양반과 도련님을 홀렸다더니 알고 보니 은인의 여식이 아닌가. 그러나 최연화만은 끝까지 진실을 받아들이려 하지 않았습니다. 최연화는 이참판댁 안채까지 찾아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끝간 문서 한 장, 늙은이의 말 몇 마디로 무엇을 증명한단 말입니까? 그 계집이 사람들을 속이려고 미리 짜 놓은 수작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도윤은 차갑게 최연화를 바라보았습니다. 낭자, 증좌가 이리 명백한데 어찌 아직도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저는 이미 이 댁과 혼인을 약조받은 몸입니다. 그깟 소문 따위로 혼사를 물릴 수는 없습니다. 저는 예정대로 혼례를 치를 것입니다. 최연화는 끝까지 발악하며 혼인을 강행하려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미 진실이 드러난 이상 그 목소리에는 아무런 힘도 실리지 않았습니다. 도윤은 최연화의 모습을 바라보며 씁쓸한 마음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재물과 체면에 눈이 멀어 진실조차 외면하려 하다니. 사람의 마음이 어찌 이리도 다를 수 있단 말인가. 도윤의 머릿속에는 이제 오직 한 사람의 얼굴만이 떠올랐습니다.
손가락질을 받으면서도 끝내 아무런 원망도 내비치지 않았던 서하. 그리고 그 뒤에 숨겨져 있던 크나큰 은혜의 무게였습니다. 도유는 이제 더는 망설이지 않기로 마음을 굳혔습니다. 본래 날이 밝았습니다. 이참판댁 대문 앞에는 이른 아침부터 하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고 마당 가득 차일이 드리워진 아래로 잔치상이 즐비하게 차려졌습니다. 붉고 푸른 예복을 갖춰 입은 최연화는 족두리를 쓴 채 안채에서 나설 채비를 마치고 있었지요. 겉으로 보기에는 더없이 화려하고 경사스러운 자리였으나 그 화려함 뒤에는 아무도 모르는 팽팽한 긴장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도유는 사모관대를 갖춰 입고 마당 한가운데 섰습니다. 수많은 하객들의 시선이 자신에게 쏠려 있음을 느끼며 도유는 잠시 눈을 감고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이제는 더 미룰 수 없다. 오늘 이 자리에서 바로잡아야 한다. 예식이 시작되려는 찰나 도유는 자리에서 일어나 하객들을 향해 입을 열었습니다. 그 목소리는 떨렸으나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이 자리에 모이신 여러 어르신들과 손님들께 아를 말씀이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도윤의 말에 마당은 순식간에 술렁였습니다. 이참판 내외는 놀란 얼굴로 도윤을 바라보았고 최명석과 한씨 부인의 낯빛은 순식간에 새파랗게 질렸습니다. 소자, 오늘 이 혼인을 스스로 거절하고자 합니다. 여기저기서 놀란 탄식이 터져 나왔습니다. 최연화는 족두리 아래로 얼굴이 하얗게 굳어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또 도련님,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이 자리에서 그런 망발을 하시다니요. 도유는 최연화를 바라보지 않고 하객들을 향해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최근 최명석 대감 내외께서 이 혼인을 통해 저희 집안의 재산을 노리고 계셨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혼인만 성사되면 재산이 저희 것이나 다름없다는 말씀을 두 분께서 나누시는 것을 소자가 직접 들었습니다. 마당에 모인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이참판은 그제야 아들의 결단을 이해한 듯 굳은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도유는 이어서 서하와 서하 아버지에 관한 이야기를 꺼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저희 집안이 오래전 큰 위기에 처하였을 때 저작거리에서 손가락질을 받아왔던 윤서한 낭자의 아버님 되시는 윤대감께서 자신의 전 재산을 내어놓으시어 저희 가문을 구해 주셨습니다. 그 큰 은혜를 저희는 이제껏 모르고 지내왔습니다. 그런데 그 은인의 여식이 오히려 거짓 소문에 휘말려 손가락질을 받았으니 소자는 이 부끄러움을 감출 길이 없습니다. 복순이 미리 준비해 둔 문서와 송노파, 백현수의 증언까지 하객들 앞에 낱낱이 공개되자 마당은 완전히 다른 분위기로 바뀌었습니다. 세상에 그런 일이 있었다니. 최대감댁이 재산을 노리고 혼사를 꾸몄단 말인가. 저런 흉악한 속내를 감추고 있었다니. 최명석은 낯빛이 하얗게 질려 뒷걸음질을 쳤고 한씨 부인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최연화는 발을 동동 구르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아버지, 이게 대체 무슨 일입니까? 어찌 이런 망신을 당한단 말입니까? 그러나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습니다. 며칠 뒤 관아에서는 최명석 일가가 벌인 온갖 부정한 일들을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혼인을 빙자하여 재산을 가로채려 한 정황은 물론이거니와 그간 최명석 일가가 저질러 온 다른 부정한 축제까지 낱낱이 드러났습니다. 결국 최명석 일가는 재산 대부분을 몰수당하고 마을에서도 발붙일 곳을 잃고 말았습니다. 한때는 명문가라 불리며 떵떵거리던 집안이 하루아침에 몰락한 것이지요.
최연화는 그토록 자랑하던 집안도 정혼자도 모두 잃은 채 아무도 찾지 않는 쓸쓸한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한편 이참판 내외는 예를 갖추어 서하를 찾아갔습니다. 좁고 허름한 서하의 처소 앞에서 이참판 내외는 몸소 무릎을 꿇었습니다. 낭자, 우리 내외가 낭자와 낭자의 아버님께 큰 죄를 지었습니다. 그 크나큰 은혜를 이제껏 모르고 지내왔으니 어찌 낯을 들 수 있겠습니까? 부디 이 늙은이들의 사죄를 받아주십시오. 서하는 뜻밖의 방문에 당황하여 황급히 자리에서 일어나 두 사람을 부축하려 하였습니다. 어르신, 어찌 이러십니까? 어서 일어나십시오. 낭자, 우리 내외의 청을 하나 들어주시겠습니까? 도윤이의 정식 배필이 되어 이댁 며느리로 들어와 주십시오. 서하는 순간 말을 잊지 못했습니다. 잠시 고개를 숙이고 있던 서하가 조심스레 입을 열었습니다. 어르신들의 마음은 참으로 감사하오나 소녀는 이제 가진 것도 없고 신분도 미천하니 이참판댁 며느리가 되기에는 부족함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참판 내외의 간곡한 청은 쉬이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도윤 역시 그 자리에 함께하여 서하의 손을 조심스레 잡았습니다. 낭자, 저는 신분이 아니라 낭자의 사람됨을 보고 마음을 정하였습니다. 부디 저와 평생을 함께해 주시겠습니까? 서하는 도윤의 진심 어린 눈빛과 이참판 내외의 정성스러운 사죄를 마주하고서야 비로소 마음의 문을 열었습니다. 그리하여 서하는 마침내 이참판댁 며느리로 정식 혼인을 맺게 되었습니다. 혼인 이후 서하는 뛰어난 지혜와 검소한 살림 솜씨로 집안 살림을 알뜰히 꾸려 나갔습니다. 곳간을 함부로 낭비하는 법이 없었고 어려운 시절을 몸소 겪어본 사람답게 형편이 어려운 이웃들을 살뜰히 챙겼습니다. 흉년이 들었을 때에는 곳간을 여러 곤줄인 백성들에게 곡식을 나누어 주기도 하였지요. 그 덕에 이참판댁의 살림은 나날이 번창하였고 마을 사람들은 저마다 서하를 향해 칭송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이참판댁 며느리 되시는 분이 그리 어질고 지혜롭다지요. 사람을 보는 눈이 있어야 집안이 흥하는 법이라니까. 세월이 흘러 어느 날 복수는 마당에 핀 꽃을 바라보며 조용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곁에 있던 도윤이 그런 복순에게 물었습니다. 어멈, 무슨 생각을 그리 하는가? 복수는 잔잔한 목소리로 답하였습니다. 도련님, 예전부터 늘 생각해 온 것이 있습니다. 사람을 보고 맺은 인연은 집안을 살리고 재물을 보고 맺은 인연은 집안을 무너뜨립니다. 도윤은 그 말을 듣고 가만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작거리에서 처음 서하를 만나던 그날, 복순이 건넸던 한마디가 자신의 운명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음을 도윤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도련님, 저 처자는 절대 놓치시면 안 됩니다. 그 한마디를 도윤은 평생토록 잊지 않았습니다. 사람을 보는 눈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그리고 진실한 마음이 결국 어떤 결실을 맺는지를 도윤은 온몸으로 깨달았던 것이지요. 이참판댁은 그 뒤로도 오래도록 번창하였고 서하와 도윤은 백년해로 하며 어질고 지혜로운 부부로 마을 사람들의 존경을 한 몸에 받았다고 전해집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사람을 보고 맺은 인연과 재물을 보고 맺은 인연, 그 끝이 이토록 다르다는 것을 오늘 이야기를 통해 다시 한번 느끼셨을 겁니다. 가진 것이 없어도 마음이 고든 사람과 가진 것은 많아도 마음이 삐뚤어진 사람. 결국 세월이 흐르면 그 진심의 무게가 드러나기 마련인가 봅니다. 여러분 곁에도 겉으로 보이는 것보다 더 귀한 마음을 가진 인연이 있지는 않으신가요?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백야야담은 여러분과 함께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